형님들이 무너졌다. 1990년 조폭 제국을 박살낸 진짜 전쟁의 시작. 1990년 겨울 서울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거리에는 평범한 직장인과 학생들이 오갔지만 밤이 되면 또 다른 질서가 움직였다. 그 질서는 법전이 아니라 주먹으로 쓰였다. 강남의 유흥가, 부산의 항만, 인천의 부두, 대구의 나이트클럽. 각 도시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존재했다. 그 선을 넘는다는 건 단순한 사업 분쟁이 아니라 전쟁을 의미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사회는 빠르게 변했다. 경제는 성장했고 돈은 넘쳤다. 그러나 돈이 모이는 곳마다 조직이 붙었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권을 둘러싼 협박이 이어졌고 유흥업소는 보호비 없이는 영업이 어려웠다. 경찰은 알고 있었고 시민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구조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지역 기반의 폭력 조직들이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형님과 동생으로 불렀고 내부 규율은 군대처럼 엄격했다. 배신은 곧 응징이었다. 공개적 살인은 줄었지만 대신 협박과 집단 폭행, 세무 압박, 사업 방해가 일상화되었다. 언론은 가끔 단속 기사를 내보냈다. 조직폭력배 15명 검거. 그러나 며칠 뒤면 다시 거리는 원래대로 돌아왔다. 시민들은 냉소했다. 잡혀도 금방 나오잖아. 정치권과의 연결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선거철이면 조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소문이 돌았고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증언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명확히 드러나는 건 없었다. 그때 청와대에서 결정적인 말이 나왔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대통령 노태우의 선언이었다. 그는 민주화 이후 첫 직선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정권은 여전히 불안했다. 국민은 변화를 요구했고 특히 치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다. 조직범죄는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위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90년 10월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안기부까지 포함된 합동수사체계가 가동됐다. 단순 검거가 아니라 자금 추적, 세무조사, 비자금 압수,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방식이었다.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었다. 행동대 몇 명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돈줄을 끊겠다는 전략. 폭력배를 범죄자로만 보지 않고 경제범죄 집단으로 규정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실. 수사관들은 수십 건의 장부를 펼쳐놓고 밤을 새웠다. 유흥업소 매출, 건설 하청 계약, 위장회사 계좌 흐름. 숫자 속에서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산에서는 항만 하여권을 둘러싼 담합 구조가 포착됐다. 서울 강남에서는 사채시장과 유흥업소가 연결돼 있었다. 인천에서는 수입자동차 밀수와 조직 자금이 이어졌다. 조직 내부도 동요했다.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은데. 형님들은 모여 회의를 열었다. 잠잠해질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그러나 이미 늦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대거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구속 수감된 간부들은 예상보다 오래 나오지 못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위장회사가 줄줄이 드러났다. 계좌는 동결됐고 부동산은 압류됐다. 거리에서 힘을 과시하던 조직원들이 하나둘 잠적했다. 일부는 해외로 도피를 시도했지만 출국 금지 조치에 막혔다. 시민들은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유흥계에서 공개적인 협박이 줄었고
건설 현장의 폭력 충돌도 감소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 전쟁은 총성이 없었다. 대신 영장과 계좌, 추적, 세무 고지가 무기였다. 그러나 또 다른 긴장도 생겼다.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정권의 의지가 약해지면 조직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압박이 있었다. 정치적 부담, 지역 반발, 이해관계자들의 로비 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의 선언은 한국 범죄사에서 분기점이 되었다. 조직은 더 이상 거리의 주먹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전쟁 대상으로 규정한 존재가 됐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1991 연초, 수사는 더 이상 검거 숫자 경쟁이 아니었다. 합동수사본부는 방향을 바꿨다.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잡아라. 그 한 문장은 조직 세계에 공포처럼 퍼졌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겉으로는 합법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 지분 구조는 복잡했다. 사장은 바지 사장이었고 뒤에는 지역 조직의 중간 간부가 있었다. 매출은 정상 신고의 절반 수준.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았다. 수사팀은 국세청 자료를 넘겨받았다. 신용카드 매출과 실제 유통 현금 흐름의 차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입, 친인척 명의로 분산된 법인 계좌. 퍼즐은 천천히 맞춰졌다. 부산에서는 항만 하역권을 장악한 조직 간부의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공식적으로는 운송회사 대표였지만 실제로는 보호비를 걷어 상납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 그 돈은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중앙조직과 연결된 정황이었다. 검찰은 계좌를 동결했다.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차명회사 7곳을 압수수색했다. 그 순간 조직 내부의 공기가 달라졌다. 형님, 돈이 묶였습니다. 이전 단속과 가장 큰 차이는 지속성이었다. 예전에는 행동대 몇 명이 구속되면 나머지가 운영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금 흐름이 막혔다. 월급을 받던 조직원들조차 동요했다. 생활비가 끊기면 충성도도 흔들린다. 서울지검 특수부 회의실. 수사팀은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그었다. 서울부터 부산부터 인천부터 대구로 이어지는 자금 이동 경로. 그 선의 중심에는 몇 명의 핵심 간부가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언론에도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적은 거의 없었다. 항상 뒤에 있었다. 법의 경계를 절묘하게 피해왔다. 이번엔 달랐다. 자금 세탁, 탈세, 횡령, 외환관리법 위반. 폭력이 아니라 경제범죄로 포위했다. 1990년대 초 정부가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었다. 대통령 노태우는 공개적으로 조직범죄와의 단절을 강조했고 검찰은 그 의지를 실적으로 증명해야 했다. 정권에도 부담은 컸다. 조직과 연계 의혹이 과거 정치권 일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예기치 않은 이름들이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도 있었다. 그래서 수사는 더 신중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부산에서 대규모 검거 작전이 벌어진 날 새벽 5시, 동시에 30여 곳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금고에서 현금 다발이 나왔고 수첩에는 상납 기록이 적혀 있었다. 이원 사무실, 월, 10,000원. 그 기록은 파장을 일으켰다. 수사는 단순 폭력 단속을 넘어
정치적 영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였다. 조직 내부에서는 균열이 시작됐다. 중간 간부 한 명이 자수를 고민했다. 구속되면 끝까지 침묵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엔 형량이 무거웠다. 경제범죄는 추징금이 따라붙었다. 재산이 모두 날아갈 수 있었다. 검찰은 회유와 압박을 병행했다. 협조하면 감형을 고려하겠다. 그리고 첫 내부 증언이 나왔다. 조직의 구조, 상납체계, 위장법인 명단. 수사는 속도를 냈다. 언론도 분위기를 바꿨다. 더 이상 주먹 세계의 자극적인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경제를 좀먹는 구조적 범죄로 다루기 시작했다. 시민 여론은 정부 쪽으로 기울었다. 이번엔 제대로 한다. 그러나 거리의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 조직은 결집을 시도했다. 은밀한 모임이 이어졌다. 우릴 다 잡을 순 없어. 하지만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였다. 자금줄이 막히자 세력이 약해졌다. 신규 조직원 유입도 줄었다. 유흥업소들은 보호비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한때 지역을 장악했던 조폭 제국은 서서히 흔들렸다. 칼과 주먹으로 세운 질서는 장부와 세금 고지서 앞에서 균열이 갔다. 그리고 수사는 이제 정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핵심 인물을 향한 마지막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다. 1991년 여름, 수사는 결정적인 국면에 들어섰다. 검찰은 이미 행동대와 중간 간부 상당수를 구속한 상태였다. 그러나 여전히 왕좌는 비어있지 않았다. 진짜 권력은 아직 자유였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겉으로는 평범한 사업가. 수입 자동차 딜러, 건설 투자자, 골프장 지분 보유자. 하지만 수사팀이 확보한 장부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울, 부산, 인천을 잇는 자금 흐름의 최종 승인자. 그는 직접 주먹을 쓰지 않았다. 대신 전화 한 통이면 끝났다. 정리해. 그 한마디로 업소가 폐업했고 사람이 사라졌고 계약이 바뀌었다. 수사팀은 그를 최종 결재선이라 불렀다. 내부의 균열 구속된 중간 간부 중 한 명이 결국 입을 열었다. 처음엔 묵비권, 그 다음엔 일부 인정, 그리고 마지막엔 구조 전체를 털어놓았다. 우리는 매달 정산표를 올립니다. 서울 본부로요. 현금으로. 그 진술은 판을 뒤집었다. 조직은 혈연보다 강한 침묵의 규율로 유지됐다. 배신은 곧 응징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재산 몰수, 추징금, 장기 실형. 가족의 생계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충성은 흔들렸다. 검찰은 진술을 토대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준비했다. 계좌 추적은 이미 끝나 있었다. 남은 건 몸이었다. 새벽 4시 20분 1991 년 8월 어느 날 서울, 부산, 인천 동시에 차량이 움직였다. 형사들은 방탄조끼를 입었지만 총은 들지 않았다. 이 전쟁은 총성이 없는 전쟁이었다. 강남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서울지검입니다. 문 여십시오. 잠시 정적. 그리고 문이 열렸다. 그는 담담했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됐다. 서재 금고에서 달러 다발이 나왔다. 차명 부동산 계약서, 위장법인 인감, 비밀 수첩. 수첩 맨 뒤에는 숫자와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정치권, 기업, 지역 유지. 수사는 이제 단순 폭력 단속이 아니었다. 구조적 연결망을 드러내는 단계였다.
파장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조직폭력 핵심 간부 전격 구속. 대통령 노태우가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은 상징적 승리를 맞이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내부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정치권 일부에서 우려가 나왔다. 선이 너무 깊어지는 것 아니냐. 수사팀은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무너지는 제국 핵심 인물의 구속은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조직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월급은 끊겼고 보호비는 거티지 않았다. 하부 조직은 각자 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일부는 합법 사업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일부는 해외로 도피했다. 일부는 다른 지역 조직에 흡수됐다. 그러나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통합구조는 붕괴됐다. 두려움으로 유지되던 질서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유흥업소 업주가 보호비를 거부했고 건설 현장에서 외부 인력이 들어왔다. 항만 하역권도 공개 입찰이 늘었다. 완벽한 정의는 아니었다. 조직범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국가가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나 끝은 아니었다. 구속된 핵심 인물은 조사실에서 조용히 말했다. 우릴 다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조직은 형태를 바꾸며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다. 수사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전쟁은 해산이 아니라 변형을 가져올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조직은 더 은밀한 방식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1990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왕좌가 무너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조직범죄를 공개적으로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실질적 타격을 입힌 경험을 갖게 된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주먹이 아닌 장부와 법정이 승기를 잡고 있었다. 1992년 봄 서울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긴장감을 쪼갰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지역을 장악했던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앉아 있었다. 검은 정장이었지만 예전의 위압감은 보이지 않았다.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남아 있었다. 공소장은 두꺼웠다. 폭력, 공갈, 탈세, 횡령, 외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검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피고인들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닙니다. 이들은 조직적 구조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지역 경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며 공권력을 위협해 왔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증언 가장 큰 변수가 된 것은 내부 증언자였다. 한때 중간 간부였던 인물은 증인석에 섰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매달 정산표를 서울로 올렸습니다. 현금으로 전달했고 지시도 거기서 내려왔습니다. 변호인은 즉각 반박했다. 증인은 형량 감경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공방은 치열했다. 진술의 신빙성, 계좌 흐름, 통화 기록, 압수된 수첩. 재판은 단순한 유죄, 무죄 판단이 아니었다. 국가가 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 그 구조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정치적 그림자 이 사건은 단순 범죄 재판이 아니었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대통령 노태우의 정책 성패가 걸려 있었다. 정권은 강경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재판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와의 연결 의혹이 언급될 때마다
법정 공기는 얼어붙었다. 검찰은 선을 지켰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그 선택은 비판도 받았지만 재판의 무게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판결의 날 1992년 여름,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지속적 계획적으로 불법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징역 10년, 징역 8년, 징역 6년, 그리고 수십억 원대 추징금. 법정안이 술렁였다. 그 순간은 상징적이었다. 주먹으로 군림하던 인물들이 법정에서 형을 선고받는 장면은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달은 시작하지만 바깥 세상은 단순하지 않았다. 조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변했다. 노골적인 폭력은 줄어들었다. 대신 기업형 구조로 재편됐다. 합법 사업을 앞세우고 투자와 지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 수사팀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큰 줄기는 꺾었다. 하지만 뿌리는 남았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조직범죄는 더 은밀해졌다. 직접 폭력 대신 금융사기, 부동산 투기, 기업 인수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도 있었다. 공개적으로 형님이라 불리며 거리를 장악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다. 국가는 최소한 물러서지 않는다는 신호를 남겼다. 남겨진 질문 한 수사관은 퇴근길에 동료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긴 걸까? 동료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적어도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바뀌었지. 과거에는 시민이 조직을 두려워했다. 이제는 조직이 법과 계좌, 추적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작지만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은 아직 남아있었다. 전쟁의 진짜 의미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1993년 초, 거리는 조용해 보였다. 유흥가의 공개적인 집단 폭행은 거의 사라졌고 건설 현장의 노골적인 협박도 줄어들었다. 신문 일면에서 조직폭력 대대적 검거라는 제목은 점점 사라졌다. 사람들은 다른 뉴스에 관심을 돌렸다. 정치, 경제, 국제정세. 그러나 조용함이 곧 끝을 의미하진 않았다. 감옥 안과 밖 징역 10년, 이 8년을 선고받은 핵심 인물들은 교도소에 수감됐다. 한때 수백 명을 거느리던 형님은 이제 번호로 불렸다. 그러나 조직은 사람 한 명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밖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있었다. 이들은 과거와 달랐다. 문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단체 사진도 찍지 않았다. 정장을 입고 사업가처럼 움직였다. 주먹 대신 계약서를 쥐었다. 구조의 변화.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대통령 노태우의 정책은 분명한 성과를 남겼다. 대규모 조직 체계는 붕괴됐고 공개적 폭력은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동시에 조직은 진화했다. 유흥업 보호비, 화살표 투자, 지분 참여 건설, 협박 화살표, 하도급 지배 구조, 개입 현금, 상납 화살표 차명, 법인 운영 거리, 장악 화살표, 금융 부동산 진입 폭력의 외형은 줄었지만 경제적 침투는 더 정교해졌다. 수사기관도 변화를 감지했다. 이제는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니라 금융 범죄 수사가 중심이 됐다. 시민의 체감, 그럼에도 1990년대 초반의 단속은 분명한 전환점이었다. 시민들은 처음으로 느꼈다. 조직도 무너질 수 있다. 그 전까지 조폭은 일종의 도시전설처럼 여겨졌다.
잡혀도 금방 나오는 존재, 정치와 연결된 손댈 수 없는 세력. 그러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수십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두려움의 균형이 이동한 것이다. 수사관의 기록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전직 검사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국가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 말처럼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다. 형태를 바꿨을 뿐이다. 조직 범죄는 이후에도 여러 방식으로 등장했다. 금융사기, 기업형 폭력, 해외 도피 자금 세탁. 그러나 1990년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랐다. 공권력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역사적 의미, 범죄와의 전쟁은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정책이기도 했다.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 민심을 수습하려는 전략.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조직범죄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의 조폭 제국은 붕괴했다. 적어도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마지막 장면, 1990년 어느 날 청와대에서 시작된 한 문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 선언은 총성이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무기는 장부, 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전장은 거리와 법정,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주먹이 법 위에 있다고 믿던 시대에서 법이 주먹을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시간. 그리고 그 충격은 지금도 한국 범죄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다. 전쟁은 끝났는가? 아니, 범죄는 언제나 새로운 얼굴로 돌아온다. 그러나 1990년의 그 경험은 국가와 사회에 한 가지 교훈을 남겼다. 두려움은 영원하지 않다. 권력은 감춰질 수 있어도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조폭 제국이 무너진 진짜 이유였다.